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국어 이론 이제 중학생한테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게 첫 단계로 하나 하는 겁니다. 소설 구성에서 소설은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단 구성이고 이거는 뭐라고요? 시간 경과예요. 그래서 이걸 서사성이라고 해요. 서사성. 사건 서술 시간 경과에 따라서. 됐어요? 이 세로 치면 뭐라고요? 감정의 깊이야. 감정의 깊이. 이렇게 점점 고조됐다가 뚝 떨어지는 거. 됐어요? 여기는 감정의 정도. 여기는 서사성, 시간 경과. 이제 인사배요. 죽으면 인사배,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그쵸? 이거는 뭐라고요? 구성에 삼아서요. 구성에 삼아서. 구성, 구조로 같이 써. 그럼 주제 구성 문체가 소설에 삼아서예요. 주제 구성 문체. 그러니까 시험 문제, 소설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인물 문제 하나 나오고, 사건 문제 나오고, 배경 문제 나오고, 이해됐어요? 일부 단어 하나 나오고. 그래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인물, 사건, 배경으로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설을 볼 때는 인물별로 어떤 사람 인물은 동그라미, 어떤 사람은 네모, 어떤 사람은 네모, 세모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사건들이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얘와 관련된 보조인물이 누구고 예편 있잖아.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인물 삼각도를 그리면 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희곡은 여기에서 발단, 전개, 절정이에요. 위기가 없고 하강대단원이 있어요. 왜? 현장성 때문에. 됐어요? 이거는 주제의 흐름, 전체적인 상황의 흐름에 따라 이걸 이야기를 써라. 그럼 바꿔쓰기나 갈래 바꿔쓰기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희곡을 읽을 때 사람이 있으면 사람 이름하고 땡땡 하면 이 동그라미 사람이 중요한 내용은 동그라미. 그래서 이 동그라미 사람만 계속 읽어봐.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한 마리로 그 다음에 캐릭터가 잡히죠. 됐어요? 이 한 사람, 이 말 한 사람들의 요 사건들을 다 연결하면, 대략 무슨 사건이 있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의 선택지를 본 다음에, 이런 사건 근처 거, 대화, 나머지 사람 대화, 나머지 사람 대화를 읽으면 흐름이 훨씬 더, 문제 푸는 데는 분석이 더 잘 돼요. 쭈르륵 다 읽는 것보다. 이해되세요? 네. 자, 수필은 체험 경험을 쓰는 거예요. 따를수의 부필인데. 근데 체험 경험뿐만 아니라 깨달음도 써야 돼. 이 체험한 깨달음. 왜? 사회에, 세상에 이 깨달음을 발표하는 거니까. 이 깨달음을 안 쓰면 수필이 아니에요. 그냥 수행평가고 실험글이지. 됐어요? 자, 소설을 쓸 때 이렇게 보세요. 허구성도 있고 소설은 진실성도 있어요. 허구성도 있고 진실성. 요거를 진실성을 하면 이건 리얼. 이 사건은 있었던 일을 재구성한 겁니다. 이렇게 써 있어. 됐어요? 이렇게 허구성이 너무 강하면 이거 판타지 소설이에요. 용과 드래곤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동화예요. 동물로 되어 있는 거. 근데 진짜 소설은 허구성과 진실성이 둘 다 있는 이 가운데 영역을 특징으로 해요. 이해돼요? 이 진실성이라는 것은 소설은 현실을 반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허구성이라는 건 소설은 꿈이었다 이런 거죠. 꿈입니다. 상상이다. 됐어요? 이 진실성은 이게 개연성이 강해는 개연성 요걸 뭐라 그래요? 개연성이에요. 대개는 그렇다. 40%에서 한 80%. 허구성, 개연성, 허구성은 우연성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확률상은 너무 적다는 거지. 요런 건 개연성이라고 그러고 이건 필연성이에요. 진실성은. 필연성이 되려면 암시나 복선을 사용해야 돼요. 이건 현대소설에 많고 이건 고전소설에 많아요. 정리되죠? 자, 소설은 허구성이 있어요. 허구성. 근데 이제 소설은 갈등이 없으면 안 돼요. 갈등 구조. 칡갈장, 등나무 등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사건이 꼬이는 거야. 이렇게 사건이. 이해돼요? 수필 또한 허구성이 조금 존재하는데 주로 소설이 허구성이라는 거지. 수필도 그대로 다 쓸 수는 없잖아. 좀 꾸며서 쓰잖아. 그죠? 약간 일단 너무 조금이지만. 자, 희각과 시나리오의 차이를 보면 이건 연극이니까 이건 현장성이 극도로 필요하고 요거는 필름으로 많이만 찍으면 되고 그죠? 덜 받는 건 덜.
시공간 제한이 덜 받아. 근데 소설보다는 굉장히 많이 받겠지. 소설로 쓴 걸 시나리오로 해가지고 구성을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 그럼 돈이 들어서 시공간 제약을 받는 거잖아. 아무리 CG로 하더라도, 그새 CG 하는데 돈 안 들어? 등장인물 수 당연히 CG로 해가지고 1억면 해주세요. 그럼 돈 들잖아. 그제? 맞아요? 장면의 신남바, 시퀀스, 신남바. 그죠? 유동미.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요 희곡과 이거는 한 번 할 때 1회 희곡 연극할 때 2회하고 맛이 다른 거 알아요? 두 번만 하면 두 번 느낌이 좀 다르다고. 할 때 조금씩 변형시킬 수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청중 반응에 따라서 다르고. 이해됐어요? 자, 어쨌든 스크린을 통해서 상영하지. 시나리오는 필름이 보존되고 연구예술로 디지털로 돼서 요새는 데이터로 보관하니까 오래 가죠. 옛날보다 필름보다 기계 조작 효과가 있고 영상미가 차이가 납니다.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입니다. 평면적이에요. 평면적, 문학적 독작성.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이렇게 문학으로 만든 걸 가지고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이해됐어요? 그럼 읽기 위한 시나리오를 내재 시나리오라고 해요. 내신에 조금 가끔, 엄청 가끔 나오는데, 내재 시나리오. 그러니까 애초부터 시나리오로 쓰는 거야. 읽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상으로 만들기 아니라 읽기 위해서. 문학 작품으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가 강하다는 거죠. 어쨌든 덜 받고, 제한, 등장인물 수 당연히 돈 드니까. 됐어요? 유동미 있고 스크린으로 상영하고 기계로 영상 영화로 만듭니다. 자, 사실과 허구를 중심으로 문학갈래를 보면, 그죠? 내용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학갈래를 나누는데 형성 원리와 전제에 따라 범주로 나눈다. 시대적으로 좋아요, 보편적으로 기본갈래. 2분법, 3분법, 4분법, 5분법, 7분법. 예를 들어서 뭐 시는 운율이 있죠. 시 외에는 전부 다 산문이에요. 이거는 운문이고, 이것만. 운문, 산문. 됐어요? 형식이 있으면 수필이에요. 형식이 없으면. 문학 중에서. 무형식의 형식으로. 그 다음에 소설, 희곡, 그죠? 소설, 희곡, 시, 다 형식이 있죠? 형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게 운율, 리듬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시는 있고, 이거는 없고. 됐어요? 그 다음 4개로 나눠서는 시, 소설, 수필, 희곡. 그죠? 근데 희곡과 시나리오로 또 나누죠. 수필은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왜? 여러 가지 실용권이나 이런 것들이 예술성을 획득하기 위하면 다 수필로 가요. 일기도 수필, 기행론도 수필, 논설적 수필. 됐어요? 깨달음만 있으면 다 수필 된다고. 자, 어쨌든 영화에서 나레이션 알죠? 이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유명한 성우들이 나레이션 하죠. 그것도 있고 사극 같은 거 보면 여기 왕하고 신하들이 있는데 여기 천장에서 영조 13년에는 가뭄이 심했다 하면서 여기 얘네들은 소리 안 들리고 성우도 소리만 들리죠? 그게 시나리오, 나레이션. 됐어요? 방송극, 연극 따위에서 장면에 나타나지 않은 장면을 얘기해줘. 해설해주는 거. 장외에서 해설해주는 거. 근데 방백은 장외가 아니라 뭐라고요? 연극 무대에 있는데, 여기 A하고 B하고 무대에 있는데, 얘가 막 얘를 욕하는데, 얘는 못 들은 척하고, 관객들은 듣고, 그래서 웃는 거 있죠. 근데 보통은 바로 옆에서 안 하고 좀 떨어져서 하죠. 어? 이해됐어요? 무대 위에 다른 사람들은 들리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관객만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방백. 방청객에게 고백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됐어요? 자, 편집자적 논평은 편집을 하는 사람이 어떤 글이나 말에 따라서 논한다, 비평함. 편집자적 논평. 이렇게 이제 시점을 할 때, 시마. 지금 이건 기초이론이고요. 시마 이론할 때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라든가,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정리라든가. 그래가지고 한 30개에서 50개 정도가 있어요. 시마 이론이. 자세하게 해야 될 거.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거. 이해돼? 이걸 또 할 거예요, 한 개씩. 응? 한 번 할 때마다 2-3개씩 하면, 3번씩 하면 10번만 하면 되거든요. 심화이론. 이론 자체를
복잡하게 나오거나 어렵게 나올 때 하는 거 심화이론 한 30개 정도 된다고. 근데 기초이론부터 한 다음에 해야지. 됐어요? 자, 주체적 표현은 누구를 높여? 주어를 높여. 주어. 객관적 표현은 누구를 높여? 주어잖아. 이건 객체잖아. 목적어를 높여, 목적어. 을을이 된 사람을 높이라고. 을을이 있는 거. 이거는 은은이가 있는 사람을 높인다고. 상대는 뭐라고요? 듣는 상대라고. 듣는 상대. 문장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예. 여기서 내가 학교 선생님은 그럼 여기 안 나오잖아. 학교 선생님은. 그치? 근데 듣는 상대는 이렇게 있잖아. 너한테 얘기하면서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 오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없잖아. 그치? 근데 듣는 상대에 따라서 그걸 엄마한테 얘기하던 이 친구한테 얘기하던 다 다르지. 쓰는 게. 존칭이. 앞존법이야. 높이고 낮추는 거. 됐어요? 문장의 주체가 화제보다 높지만 청자보다는 낮아서 그 주체를 높이지 못하는 어법. 주체가 화자보다는 높아. 말하는 사람보다는 높아. 그죠? 근데 청자, 듣는 사람보다 낮아. 그럼 이거 듣는 사람 할아버지. 여기는 말고. 할아버지. 이게 내 아버지. 이건 아버지. 문장의 주체가 높다. 이게 아버지다, 아버지. 이거는 내가 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얘기할 때. 근데 좀 복잡하죠? 그냥 귀찮으니까 다 존댓말 써버리죠? 뭐라고 안 하시고, 그지? 어? 근데 어쨌든 정확한 어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지? 할아버지한테 아버지께서 가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버지 갔습니다. 이렇게. 그지? 그럼 좀 이상하지? 느낌상으로는.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다른 거 문법적으로 공부를 해야죠. 자, 또 어쨌든. 주관이 있어요, 주관. 주관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주관일 수밖에. 이게 사람이 보는 물건을 객관이라고 해요. 객관. 이 사람이 보고 판단하는데 감정과 관련되는 게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객관적으로 상관물. 됐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랑 나는 슬퍼서 이 달을 보고 이 객관적 상관물의 달인데 달이 슬프다 이렇게 쓰면 감정이입이 돼요. 감정이 이동하고 입장하는 감정이입이 돼요. 됐어요? 근데 여기는 꾀꼬리가 있는데 꾀꼬리는 정답고 나는 슬퍼. 근데 이걸 보고 더 슬퍼 내가. 감정이입됐어요? 아니죠. 근데 내 감정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객관적 상관물일 뿐이야 이거는. 됐어요? 그런 것처럼 객관적 상관물은 문학작품의 표현 방식에서 감정 표현하기 위해서 그죠? 사물의 특징이나 모양, 행동 등을 의미를 부여해서 감정을 직접적으로 거기다 감정을 담아내는데 얘가 감정이 내 감정, 주관인 사람의 감정을 가지면 감정이입이고 이해되세요? 그냥 내가 이걸 봤는데 근데 이제 또 있어요. 그냥 새가 운다 이렇게 났어. 산에 갔더니 새가 운다 그랬어요. 이게 슬퍼서 운다가 아니라 산에 갔더니 새가 운다고. 그럼 이거는 그냥 자연현상을 얘기하는 거야. 감정을 담은 게 아니라. 이해돼요? 그냥 관용구로 쓴 거야. 표현부터 아니고. 아니 새가 노래한다. 내가 즐겁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물로 봤는지 감정 평가의 대상으로 봤는지. 오케이? 네? 그걸 부분해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또 배울 겁니다. 주관성과 객관성. 이것도 이제 그 전에도 한번 해봤지만 설명은 해설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해설을 분명하게. 저 초딩 때는 뭐라고 이거를 해설을 분명하게 해설 분명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사실을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이에요. 이거는 설명문 객관적인데 실제로 주관적으로 논설문은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돼. 설득을 하면 이득이 생겨. 어떤 이득? 행동이 변화해. 내가 주장한 그것대로 상대방이 행동이 변화했을 때 설득을 했다, 다 했다는 거야. 상대방이 행동이 변화가 안 되면 그건 잔소리한 거야. 공부해야 되는데 애가 안 하면 잔소리한 거야, 엄마는. 근데 공부해. 이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해야 되잖아. 그러면 설득이 되지. 그러니까 행동을 했느냐 안 되느냐 상대방이에 따라서 잔소리와 설득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내 주장대로 행동 변화했잖아, 그지? 행동의 변화. 그러면 이 행동은 주관이잖아, 그지? 그래서 초등 때는 이거는 객관적으로 배우고 이건 주관적으로 배우지만 고등이 되면 이 주관적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근거가 뭐냐고 해서 진짜 중요한 건 객관이 중요하다. 객관적 근거. 이해됐어요? 이 객관적 근거를 잘 듣느냐에 따라서 이게 타당하고 신뢰감 있고 이게 마땅하고 하면 논설문이 잘 썼다 그러는 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이것도 자기는 객관적으로 준비하지만 어떤 상품 설명하면서 자기 회사 좋은 것만 다 쓰지. 그러니까 회사의 주관적 의도를 찾아내야 잘 찾았다. 확실히 이해했다. 이렇게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객관과 주관이 다 중요해. 표면적인 의미는 이 객관 주관, 설명문은 객관이고 논술문 주관일지 모르겠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이 설명문은 주관적으로 왜 그걸 설명했을까? 그 설명의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죠? 논설문은 이 주장을 하면 뭐하냐고. 이거의 객관적인 근거가 얼마나 더 정밀하게 마땅한가를 봐야 된다는 거지. 됐어요? 자, 금방 전에 한 것처럼 우연성, 필연성, 개연성은 대개는 그렇다 그런 거 있죠. 우연성은 고전 소설에서 5% 이하, 2% 이하, 5% 이하. 필연성은 뭐 95% 이하, 90% 이상. 국어에서는 그렇다고. 개연성은 한 30%, 35%에서 한 75% 사이. 대략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됐어요? 자, 허구성은 작가가 상상하는 거야. 디테일하게. 진실성은 이 현실에 있는 모습을 반영해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서사성은 사건 서술이잖아. 인물이 인사배 갖추고 일정한 시간 흐름에 따라 줄거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서사성이 있는 거. 이게 제일 처음엔 영웅서사시에 출발했어. 그리스 로마 이런 데서 카우사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하다고 지금 어떻게 가가지고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고 음유시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하고 오면 동전 사람들이 던져주고 그랬거든. 그 영웅서사시가 나중에 전기문이 됐어. 이해되세요? 이 전기문들이 나중에 뭐라고요? 소설 구조로 돼가지고 좀 더 꾸며져갖고 소설이 된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영웅이 태어났을 때 죽을 때까지 일대기 전기문이잖아, 그지? 일대기 형식의 전기문. 이런 틀이 여기서 사온 거야. 시에서 서사시는 그걸 보면 줄거리가 있어, 줄거리. 뚜렷하게. 그러면 시는 줄거리를 쓰는 게 아니야. 시는 한 장면을 딱 캡처해갖고 하나의 모습을 딱 한 순간을 포착해서 쓰는 게 시고, 소설은 시간도 변하고 공간도 변하고 그러면서 흐름을 쓰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시 안에 여러 가지 시간이나 여러 가지 공간이 겹쳐지면서 이게 이야기, 줄거리를 형성하면 이걸 서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서사시. 됐어요? 자, 예술성은 이게 문학이냐 비문학의 갈래가 예술성이에요. 예술성이 되려면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되고, 카타르시스는 눈물을 흘리고 감정이 정화된다고 그래요. 감정이 정화된다. 깨끗하게. 그러면 감정이 정화되면 감동한다고. 그러면 예술성은 뭐냐? 감동한다. 감동은 뭐냐? 느낄까 움직일 동.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이 정화되고, 이렇게 형식적인 표현과 그 내용들이 합쳐져서 문학적 아름다움을 갖게 되면 감동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산문성은 반대로 운문성이에요, 운문. 자, 서술, 묘사, 대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화 행동에 의해서 하는 거야, 대화 행동. 대화 행동이 주고, 거의. 대화 행동, 소설은. 서술이 준 거는 논설문, 설명문 이런 거. 그죠? 근데 묘사는 그림 그리시야. 심리 묘사 이런 거는 문학 용어가 아니야. 얼굴 묘사, 배경 묘사. 이해되세요? 네. 그 얼굴이나 형태 묘사라고 봐야 돼, 묘사는. 심리 묘사 이런 거 쓰긴 쓰지만, 문학 용어는 아니라고, 심리 묘사 이런 거는. 문학 용어로서의 묘사는 뭐라고? 그림 그리듯이 배경을 그리든지 아니면 뭐라고? 형태를 그리든지 하는 거야. 됐나요? 자, 홍민종은 자음모음 해서 28글자 만들고, 하병병서, 각자봉서. 이 병서.
오늘도 지식인은 어떤 애가 하는데, 연서. 이거 글자를 만드는 거야, 글자를 만드는 거. 이해되세요? 자, 합용명사는 갖춰 쓴다고, 이렇게. 같이. 합쳐서. 비읍, 시읍. 합쳐서 썼죠? 각자동사는 기억, 똑같은 거 썼다고. 됐어요? 그럼 연서는 뭐야? 비읍 승경우, 미읍 승경우. 이 밑에 연달아서 이어서 썼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비읍 승경우, 미음 승경우. 이런 거 있었다고. 이렇게. 글자를 쓸 때 연달아 쓴다고. 연서니까 이어서 쓰기라고 해요, 이어쓰기. 이어쓰기요. 근데 연서 말고 연철이 있어요. 아까도 지식인에 어떤 국어 선생님이 물어봤다고. 지식인에 어떤 애가 물어봤어. 이건 철자법인데, 빛이. 원래 이렇게 하나 쓰는 거는, 응? 분철이야, 분철. 분철은 혼자. 그래? 혼자. 분철. 나누어서 철자법. 혼자. 분철. 따로따로 나누어서 적는 거. 근데 연철은 뭐냐? 이거를 뭐라고 써? 비하고, 이게 뒤로 넘어가지, 빈자리로. 빛이 나서, 이렇게 쓴다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연철이라고 그래, 연철. 연철. 그럼 이거는 이어 적기라고 그래. 이거는 분이니까 끊어 적기라고 그래. 근데, 여기다가 빛이, 여기 밑에도 쓰고, 빛, 위에도 쓰고, 그래서 사람이 하면 이어쓰기죠. 사람이에 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다 미음을 한 번 더 써. 거듭적기. 뭐라고요? 한 번 더 썼으니까 거듭적기. 이걸 혼철, 중철이라고 해. 이걸 적기라고 그래. 이거는 혼철, 중철. 이거는 문장을 적을 때 문제지. 이해됐어요? 이어 적기하고 이어 쓰기하고 다르죠. 이거는 서야 서. 합용명서 쓸 때 어떻게 갑자 병서 글자를 하나 쓰면 어떻게 쓸 때. 이건 철자법으로 이어서 이어. 근데 보통 이거를 이어쓰기, 이어쓰기. 소리 나는 대로 이어쓰기. 이렇게 혼동해서 쓸 때가 많아, 사람들이. 근데 명확하게는 이거는 이어쓰기, 이거는 이어적기. 됐어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애들이 다 틀리더라고. 됐어요? 자, 시감상, 소설감상. 자, 시사감상, 감상은 다음 분부터.